김제 도시코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스크를 넉넉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마스크 그렇게 매일 쓸 수 없다, 쓸 필요 없다. 민주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이 마스크를 좀 너무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국민 탓 발언 논란. 게다가 식약처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면 마스크도 빨아 써도 되고 마스크 몇 번 써도 된다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WHO에서는 절대 마스크 재활용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권고한 바 있는데 마스크 부족하니까 말이 바뀐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아 도시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마스크와 관련돼서 국민들은 혼란합니다.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WHO 등에서는 마스크 재활용하는 것 때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 연 마스크도 빨았으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계속 써도 된다. 연 마스크 빨아 써도 된다라고 식약처가 말을 바꾼 겁니다. 잠시 후에 도대체 어떻게 마스크 써야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보도도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대통령이 사과했죠. 마스크 수급 관리의 총체적 실패다. 동아일보는 오면에서 날카롭게 때리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정부가 마스크 수급 실패했다는 겁니다. 공급에 문제 없다라고 수차례 밝혔던 정부의 발언, 장담 다 빈말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오늘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마스크 공급 문제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 같은 말씀, 경제부총리의 지난 말씀들 이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들 앞에서 허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 오늘 동아일보가 따끔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TF를 총괄 맡은 기재부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식약처가 마스크 수급 조정 역할의 한계를 보인다는 것, 생산, 유통 등 공급 대책을 세우기보다 사재기 단속 등 이른바 보여주기, 쇼에만 치중했다라는 것 동아일보가 오늘 하나하나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일주일 동안 줄 섰던 국민들만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벌써 마스크 공급하겠다라고 정부가 호언장담한 지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 마스크 못 사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마스크와 관련해서 워낙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든 국면인지라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마스크 다시 쓸 때 헤어드라이기로 말려서 쓰면 된다. 이거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다는 거죠. 식약처와 질본이 마스크 재활용 권고안까지 냈습니다. 환기 잘 되는 깨끗한 곳에서 건조를 해라. 알코올 소독, 세탁구 사용도 금물이다. 일회용 마스크에 한해서 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이 원칙적인 건 재활용을 한 조건, 절대 조건, 이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스크가 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은 돌봄 도우미, 가사 도우미 등 시급제 도우미들의 사정에 대해 썼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한 달에 20만 원밖에 못 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도우미들의 딱한 사정입니다. 월 수입이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4대 보험도 중단된다고 해요. 정부가 감세, 공제 같은 지원 대책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생활비 마련도 힘든 계층에는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오늘 경향신문이 취재 잘했습니다. 모두가 걱정입니다. 어렵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선거구 조정이 됐습니다. 미세 조정이 됐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를 획정한 겁니다. 이제는 획정해야죠. 며칠 안 남았어서. 세종과 화성과 춘천과 순천은 쪼개졌고 노원과 안산 등 4곳은 통합이 됐습니다. 크게 말하면 서울에서는 한 석이 줄었고요. 세종에서는 한 석이 늘었습니다. 별 차이 없지만 노원구 가불병에서
노원구 서울 가을로 줄어들었다. 이 대표적으로 노원병이 없어지면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결과가 된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북한이 쐈던 발사체, 이 와중에 북한이 발사체를 도발했죠. 성능 개량한 초대형 방사포다. 사실상 실전 배치를 한 것이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과 관련돼서 김여정이 청와대를 향해서 아주 적나라한 원색적 비난을 했습니다. 김여정의 명의로, 김여정의 이름으로 청와대를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의 목소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른바 북한과 관련된 모든 대화 창구가 사실상 올스톱된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대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 매주 출연하고 계시는 바이러스 전문가, 고려대 약대의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김정기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이었던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출신,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보수의 품격 박성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혜영 교수님, 그리고 국회 통입니다. 공간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 어떤 키워드일까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우선순위. 질병관리본부와 정부 당국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말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신천지만 보느라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해서 좀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된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재사용. 마스크 재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식약처에서 재사용해서 쓰시라라고 말을 했고,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좀 마스크를 너무 많이 쓴다, 이른바 국민 탓까지 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코로나 민심. 여론조사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선거를 앞둔 국민들의 민심 현재 어떨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김재의 노지구쇼,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만 엄선했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느새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주제는요, 더 시급해진 위험군 집중관리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추이부터 그래프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매일 증가한 증가수, 일별로 증가수를 막대 그래프로 준비해봤는데 6일 연속 지금 500명을 넘어섰다. 505, 571, 813, 다시 586 줄었다가 599, 다시 851. 뭔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국면은 있지만 문제는 500선을 다 넘어섰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6일 내내 나오고 있다는 의미겠고요. 전체 확진자 수를 볼까요? 5,186명. 851명이 증가해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증가폭 최대치를 또 갱신한 겁니다. 사망자 수도 조금 전에 한 명이 추가돼서 32명의 사망자 수 기록했고, 대구 3,601명, 경북 685, 서울 98, 경기 94, 부산 90, 충남 81, 경남 64까지 웬만한 광역지자체들은 100명 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코로나19의 확진세가 아직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확진자가 199명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청동구 주상복합에서 12명이 연쇄 감염하는 일도 있었고요. 수원교회에선 나흘새 6명이 확진됐습니다.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늘었고, 확진자 중에 23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치명률이 0.6%지만 고령자의 경우는 6.5%로 급증한다는 것. 사망 32명 모두 기저질환자가 대부분이라는 것. 확진 3, 4일 만에 숨졌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신천지 유증상자는 현재 절반 정도가 검사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신천지 교인 중에 유증상 절반은 아직 검사도 못하고 있다. 대구 68% 양성, 그 외 지역에서는 신천지 중에 양성자는 1.7%인 통계도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851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주마다 정부는 이번 주가 고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주가 고비면 그 다음 주는 괜찮은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주가 고비다, 이번 주가 고비다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한테 막연한 기대감을, 근거 없는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대감을 갖게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이번 주가 고비다, 금방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언급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일단 현재 증가세 어제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이러한 굉장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끝나고 그리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기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증가폭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기는 할 거다. 근데 한동안은 이런 확진세는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정부에서는 신천지 신도보다 앞으로는 일반 대구 시민을 향한 검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천지 신도들보다 일반 대구 시민들이 검사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증상자와 고위험 집단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되 일반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보다 확대하여 고위험 환자를 집중하여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김정인 교수님,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생각을 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신천지 신도에 대한 확진에 모든 총력을 쏟다 보니까 다소 대구 일반 시민분들이 조금 오히려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좀 걱정도 한편으로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전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대구나 경북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유병률을 봤을 때 그리고 확진자의 발생 빈도를 볼 때는 어쨌든 신천지 교인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좀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건당국의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신천지 교인이 아닌 다른 시민들에 대한 고려 부분도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신천지 교인들에 가려가지고 불이익을 본 거죠.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상황인데 어저께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관심이 갔던 게 있어요. 어제 대구 지역에서 발표된 걸 보니까 신천지 신자로 확진자보다 신천지 아닌 일반 시민 확진자가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신천지를 얘기하기 전에 일반 지역으로 지역 감염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엊그제 그 말씀드렸었죠. 신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지역 감염에 대해서 서울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서울 경기 지역 또 전체 다 지방자치단체 아마 오늘 정도는 100명이 넘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판단이 좀 정확하게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과거 정부에서 일할 때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가 생길 때 초기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일종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관행적인 원칙 뭐냐면 초기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신천지 때문에 눌려 있었던 다른 일반 지역 감염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느냐 이게 숙제인 것 같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감하게 정책을 좀 일반 전역으로 좀 넓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병원 대기를 기다리다가 숨져가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병상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인력들 보건 인력들 자원봉사자까지 지금 지쳐 있다는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이건 현실이죠.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선포돼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시장이 긴급명령권을 요청했을 때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제껴놨지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정부의 인식은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어떤 분은 그런 제안도 하셨더라고요. 1주 동안의 셧다운이 필요하다. 2주 동안의 셧다운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대한의사협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열흘 정도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분들은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동은 최대한 자제시키면서 하루에 3사람 이상 만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힘든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 그런 과정에서 힘든 어떤 빈민계층은 생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 영세 상인들에게는 가게를 꾸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예산을 도입하고 그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중에 제가 좀 기억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체크를 해봤는데 어제 오후 기준으로 대구의 전체 확진자 3,601명 중에 2,383명 66.1%가 신천지 성도. 그러니까 박 차관님 말씀 중에 일반 시민의 확진자 수가 신천지 확진자보다 많다라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건 좀 잘못 보신 거고요. 예. 대구 신천지 확진자하고 일반 확진자 숫자에서 어제 일반 확진자 수가 늘어난 걸로 제가 좀 확인을 했고. 그런가요? 더 확인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럼 저희가 조금 지금 팩트 체크를 해서 저희 방송 안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이 고립되고 있다라는 보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발 입국 제한이 91곳인데 그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우리 교민의 대문에 강목을 박았다라는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CCTV까지 설치하겠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 강목이요, 이번에 CCTV까지. 선전시 석허우 한 아파트 자치위원회 한국발 입국자 집 앞에 CCTV를 설치해서 상황을 관리하겠다. 아우, 이거 이 정도면 강목 박죠? 봉인 딱지 붙이고 CCTV까지 하면 과연 이거 일반 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아파트 거주 교민은요 사실상 한국인 주민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치다. CCTV는 사생활 침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전시 난산구 일부 아파트 한국발 입국자들을 호텔로 이동해달라. 해당 아파트 거주 주민은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부당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한 뒤에야 조치가 철회됐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잠시 보여드렸지만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대문을 강목으로 이른바 대못질한 사진, 그 장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 함께 보시죠. 이거거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무슨 강시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대못질 해놓는 그 장면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중국인들이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우리가 중국 전체를 좀 평가절하거나 중국인을 싫어하는 혐오 증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럴수록 우리가 차분해야 한다라는 건데 일부 지역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 교민이라는 이유로 쫓아다니면서 사람한테 저 별 효과도 없대요. 사람한테 저렇게 소독약 뿌리는 거. 이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 상당히 좀 심각해진 상황 같습니다. 박상철 부총장께서 중국 통이잖아요. 중국 공산당도 많이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젠 CCTV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떤 중국이 우한 코로나라고 그러죠. 감염이라 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주목이 됐고 어쩌면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이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누구든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양해 3월 달에 중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정치 행사도 이제 연기가 됐고 중국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저는 상황이라 봅니다. 확실한 것은 사드 이후에 한중 관계가 아주 악화됐거든요. 예. 그게 완전히 복원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혐한증까지는 없어도 중국이 전반적으로는 우리한테 우호적이진 않다라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또 그리고 예. 또 우리가 전제로 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한중 관계의 문제점을 우리는 봐야 된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 좀 우리 짚을 것이 있는데 물론 중국 전체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예. 이익이 되면 아주 깊은 관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이익이 안 됐을 때 지금 한국의 감정을 건드려 가면서도 이것을 확대해가는 것이 중국 자신들한테는 결코 싫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쯤에 와서는 우리도 어떤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 저는 한중 관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중 관계를 돈독하게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실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나오면 우리 이정 교수님이 가끔 말씀하셨잖아요. 중국 대사 지금 뭐 하냐고, 정화성. 저는 그분이 이렇게 비판적인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CCTV군요. 왜 중국 대사로 갔냐부터 저는 좀 약간 궁금했었어요. 왜 중국 대사로 갔냐? 이왕 갔으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어. 지금 최근에 부임해온 싱하오밍이라고 지금 중국 대사가 있어요. 예. 그전 추공 대사가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작년 연말부터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까 봐서 한 4년 이상 대사를 했었거든요. 기다리다가 이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아주 잘 알면서도 약간은 그전 추공 대사에 비해서는 까칠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오자마자 뭐라 했냐면은 중국을 너무나 꺼리지 말아라. 코로나 가지고 중국이 문제있다고 중국을 좀 적대시하지 말고 중국을 멀리하지 말아라고 항의를 했어요. 대사 신청 받기 전에도. 그래서 좀 앞서간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시진핑 대사가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말 앞으로 잘하겠다. 꼬리를 내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섭섭함이 약간 가라앉혔단 말이죠. 이런 것을 저는 이 장하성 대사가 좀 해라. 대사가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연일 지금 채널 A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로 잘 좀 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주변 국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남북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 그렇고 참 서로 나로 힘든 나라예요. 이럴수록 외교적인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 이 중국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인 일본 이런 관리를 외교부 또 통일부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예. 사실은 장현 교수님, 우리 교민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예. 국민인데 강목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 속상하다 했는데 앞에 이제 CCTV까지 한 댓글에 보니까 이건 감옥이다라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김진행 식사 공급된 식사도 나오고. 김진행 건님이 원하는 답을 제가 못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처음에 아예 중국 입국 금지, 굉장히 단호한 것을 북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그런 체계이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지금 중국이 왜 저렇게 하는지도 이해가 가는 게 시진핑이 그동안 굉장히 신뢰를 많이 잃고 정치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시진핑이 뭐라 그래요? 이 코로나가 진짜 중국에서 발생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중국은 어느 정도 확진자가 자꾸 잦아들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 한국에서 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더 확산을 다시 시키면 어떨까 지금 그 걱정을 본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일종의 정치적인 쇼잉일 거란 생각도 들어요. 저렇게 강목 붙이고 무슨 봉인딱지 붙이고 CCTV 하고 이게 중국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재확산 방지를 위해서 거기에 희생양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극단적으로 저렇게 사람 따라가면서 소독약 뿌리고 강목 붙이는 거는 일부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CCTV 관한 부분은 제가 사실 계속 방송에서 너무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극찬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 너무 이렇게 해서 제가 원문을 봤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 그래서 제가 원문을 받아봤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워딩대로 보면 한국이 옆에 있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확진자가 적은 이유는 물론 초기 얘기입니다. 적은 이유는 이렇게 동선 파악이 되고 뭐 CCTV로 무슨 뭐 하고 뭐 역학조사하고 이랬기 때문이다라고 확진자가 적은 원인을 분석해 놓은 거지. 예. 한국을 칭찬하고 잘한 거 이거는 별로 없었어요. 뒤에 뭐라고 있었냐면 하지만 우리는 한국처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저런 얘기거든요. CCTV 다는 게 사생활 침해라고 선진국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저런 공산국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감시하겠다는데 뭐 우리 국민들이 먼저인데 저는 중국 저 정치인들의 마인드는 중국인들에게는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으로서 저는 서운하지만 중국이 왜 저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역지사지로 그렇죠. 저는 우리도 처음에 우한만 막을 게 아니라 후베이성만 막을 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먼저 이렇게 위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면 지금 우리가 저런 지금 취급 당하지 않아도 되고 저렇게 서럽게 저 안에 갇혀 있지 않아도 되고 한국에서 안쓰럽게 중국에 있는 교민들이 저렇게 방목 안에 갇혀 있는 걸 보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아요. CCTV로 감시 안 당해도 됐을 거다. 저는 내로남불로 우리도 이래야지 이러놓고 중국은 왜 저래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내로남불이에요? 그럼요. 제가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왜 진작에 중국 입국을
막지 않았냐. 저는 비난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강하게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걸 중국은 저렇게 한 발 더 나가서 강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도 기본을 했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안쓰럽고 화나는 일이지만 중국 정치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을 향한 다른 국가들의 조치는 어떨지도 살펴보겠습니다. 91곳으로 더 늘었습니다. 일단은 인도 같은 경우는 한국인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발 여행객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경유하는 여행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싱가포르를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입국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국발 입주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네팔 같은 경우는 한국발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행 항공편을 전면 중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발 승객들, 승강기, 여객기 입국 제한한 곳은 총 91곳, 격리된 한국인은 전 세계에 1,200명이 넘습니다. 외교부는 지원팀 파견을 검토키로 했는데 장성철 소장님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91개국이 한국발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1,200곳에서 발이 묶여 있는데 이게 수치로 보면 1,200명이 발이 묶였구나 하는데 만약에 내가 발이 묶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장 소장님하고 저하고 큰맘 먹고 우정여행을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가 또 국회에서 본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어디 우정여행을 가자. 우정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도 끊기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도 끊겨서 경유지 내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집트에서 우리가 발묶여 있다. 그런데 외교부가 지원팀을 파견하는 것을 이제야 검토에 시작했다라는 소식 좀 늦은 거 아닙니까? 국가가 왜 존재할까요? 외교부 장관이 왜 존재합니까? 저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가가 있는 것이고 외교부 장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꾸 뒷북 그런 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외교부의 무능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저런 나라들이 한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요. 우리도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중국인들 좀 입국 차단, 입국 제한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5천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저런 외국의 저러한 조치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지만 저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외교부와 외교부 장관은 더욱더 노력을 좀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물론 우리 정부도 지금 거의 밤잠도 못 자면서 이 외교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떤 외교적 노력의 차원으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오해가 좀 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필리핀을 갈 수 있게끔 조치가 좀 완화됐다라는 소식도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재활용하라는 얘기인지 재활용해도 정말 괜찮은 건지 마스크는 언제 살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중요 계시는 외부와 제동 청사, 또 지도지사님들을 잘 이루어주고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랍니다. 감격스러운 시간에 함께 성공하시다. 국회에서도 기분 모아주실 것이고 또 지속이 주경 편성에도 강력 영향을 남아
대통령이 마스크와 관련돼서 사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우리 수요 감당 가능한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 수출 제한으로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며 국민들은 걱정하지 말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스크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사실상 시인을 한 겁니다. 김정희 교수님, 한 가지 아쉬운 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경제부총리의 말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마스크는 충분하다. 국민들 하루에 하나씩 쓸 수 있게끔 마스크 다 돌아갈 수 있다. 정부를 믿고 기다리면 우리 마스크 살 수 있다.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수급량 당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게 하루 1,000만 개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된 것처럼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고요. 그리고 지금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 마스크 사용 관련해서 애초에 제가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었기 때문에 이게 제 발언에 대한 논란인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회용 마스크는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회용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맞다. 예. 그게 이제 재사용을 해도 되면 2회용 마스크, 3회용 마스크 이렇게 붙여서 나왔겠죠. 이름을 그렇게 했겠지만 4회용 마스크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일회용이라는 얘기는 한 번 쓰고 버리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수급량이 부족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위급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셔도 없으니까 일회용 마스크가 없으니까 재사용을 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예, 그리고 면 마스크도 아예 안 쓰시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라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민이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의협에서 이런 재사용 지침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일반적인 국민은 그럼 일회용 마스크는 원래 그냥 재사용해도 되는구나라고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을 할까봐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WHO 권고사항은 일회용 마스크는 다시 쓰지 말고 면 마스크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고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쓰지 마라라고 한 게 아니고 WHO에서는 당연히 일회용 마스크니까 일회용 한 번만 쓰라고 하지 재사용하라고 안 얘기하고요. 면 마스크는 그 입자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작은 비말을 거르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비교적 큰 침방울 같은 거는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작은 입자보다는 큰 침방울에 바이러스 양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없으면 부득이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 그러니까 쓰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확히 교수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이 분야 가장 전문가시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 보건당국에서 마스크는 평상시에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와 접촉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상황, 호흡기 증상이 있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확진자가 한 1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일선에서 미국 내부의 전문가들은 현재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수천 명에 달할 걸로 잠재적인 감염자가 수천 명에 달할 걸로 파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보건적으로도 그렇고 상업적으로 굉장히 좀 마스크 상업 시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수급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일부 미국 내부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확진자, 잠재적인 감염자가 수천 명에 달하면 굉장한 혼란이 올 거고요.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러한 감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배분 방식,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화가 나는 이유가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몇 시간씩, 5시간씩 기다렸다가 그나마 한두 개씩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걸 왜 일선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가장 불만스러운 게 공평하지 않을 때 가장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제 생각입니다만
주민센터 같은데 그 인구수가 정확히 산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선거할 때 투표용지 나눠주듯이 어떤 시간을 딱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선 방문을 해서 해당되는 사람끼리 한두 개를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길게 줄 쓸 필요도 없고, 근데 이거를 일선 그 시장에 풀게 되니까 계속 그거를 구매하려고 줄을 서고 허탕을 치고 그런 과정에서 더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예, 결국 대통령까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밑에 있는 대통령 정책실장 김상조 실장은 어제 국민이 수요를 줄여야 한다라는 발언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국민들이 지나치게 다소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되자 오늘 아침에는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또 발언의 뉘앙스를 바꿨습니다. 들어보시죠. 인구 1인당 마스크 생산량으로 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하루에 1000만 장을 생산해도 우리 인구 5천만에 경제활동 인구만 해도 2,800만입니다. 결국은 모든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도 있고요. 보건용 마스크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에 가면 일정 수량의 마스크를 꼭 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거 장성수 선생님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무슨 뜻입니까?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처음에는 마스크 좀 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판받으니까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합니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절대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런 무책임한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일주일에 2개 가지고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집권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말을 정말 이 상황에선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수님께 한 2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감성적 공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장관들이 국무회의할 때 계속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저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공포가 좀 대단합니다. 저분들도 마스크 쓰는데 우리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모습들을 정책 담당자라면 좀 어떻게 건의하고 싶냐라는 그런 질문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런 면 마스크 사용하는데 좀 매를 빨아서 알코올로 소독해서 쓰거든요. 그래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개인적 민원까지 궁금증까지 좀 해결하고 있어요. 일단 방송에서 이제 어떤 그 국가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마스크 쓰시는 거는 굳이 그 환경은 안 써도 되는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입장할 때 다 발열 체크했고 유증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감염이 안 됐을 거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는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시그널 같은 거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쓰니까 국민들도 써야 되는구나. 근데 실제로 쓰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수가 모이는 환경, 제한된 공간, 특히 제한된 공간, 대중교통 이런 데에서는 반드시 쓰셔야지 나를 보호하고 나로부터 다이나믹하게 전파되는 거를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면 마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 마스크를 정말로 구매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고육지책으로 쓰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가진 게 몇 개 안 남았거든요.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만간 면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요. 저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 그래요? 예. 약대 교수도?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면 마스크는 빨아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일회용 마스크를 빨지 말라는 이유는 그 필터의 손상이 오고 구조의 변형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착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알코올이나 이런 유기용매로 소독을 하게 되면 일회용 마스크는 필터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면 마스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 빨아 쓰시면 바이러스가 다 죽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사용해서 말려서 쓰셔도 그게 무방합니다. 네. 아까 김상조 정책실장이 정말 본인의 그 생각이 그렇다면은 저는 좀 자리를 좀 옮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 계속 유지해서는 안 돼요. 예, 자리 옮겨줘라. 점잖게 말씀하신 거죠. 마스크는 충분히 생산하고 있는데 너무 쓴다.
마치 옷이 내가 잘못 샀으면 바지가 길면 다리를 늘리고 작으면 다리를 잘라버리라는 소리인데 이거 정말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 저 괜히 방송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앞으로 저 인터뷰 좀 안 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스크쯤이야가 아닙니다. 지금 야 마스크하고 이렇게 난리냐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대통령께서 정말 정부 능력을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저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하고 좀 비슷한 유럽의 나라가 이제 프랑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 왔거든요. 정서도 좀 비슷한 게 있고 그 나라가 지금 마스크와 관련돼서 어떤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프랑스의 아주 정말 그 능통한 분한테 제가 좀 연구 좀 해서 좀 알려달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들은 이야기인데 참 이게 참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프랑스가 일단 지금 우리보다 확진율로 생각하면 너무나 차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얼마 전에 우리 청정 지역 같은 곳 같지만 이탈리아가 인접돼 있잖아요. 3월 15일 날 그쪽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 3월 15일 지방선거 빼놓고는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입니다. 그 페스티벌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국제적인 행사가 다 취소고 집회도 몇 명 이상 집회는 아예 하지 말아라. 우리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광고를 계속 때리는데 마지막이 뭐냐면 마스크 이야기가 나와요. 아픈 사람은 마스크 써라. 그러면서도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마스크에 중국 탓을 하고 있는데 중국 탓할 건 아니라고 봐요. 마스크의 생산국이 최고 생산국이 중국입니다. 프랑스 통계는 90% 이상을 중국서 생산하기 때문에 중국서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업체 5개 사장을 누가 만나냐면 올리비에 베랑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지금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이 직접 그 마스크 업체 사장을 만나요. 지금 만나서 물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수급을 해야 될 건가를 지금 이미 시작한 지가 벌써 2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역시 대구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명령을 취소했다는 것은 그건 뭐 법적인 이야기고 정말 모든 행정 체계를 갖다가 풀가동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동사무소 뭐 있냐? 통반장이 왜 있습니까, 진짜? 이 마스크 공급을 이건 정말 행정 체계를 풀가동하면 안 될 수가 없고 아까 김상수 실장 말 잘했어요. 세계 최대 생산국이라고요. 그 최대 생산국은 아니고 그건 중국이고 우리도 어딘가에 생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있다 이거죠. 수요가 잘못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똑바로 잡으라는 거 하나 하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내일 모레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돈 혹시 빌려준 사람 있습니까? 예, 빌려봤죠. 갚아달라 그러는데 내일 줄게라고 결국 안 갚고 뭐예요? 결국 고소하잖아요. 예. 정말 받아야 될 돈이면. 내일 모레 자꾸 하지 마라. 대통령이나 밑에 있는 장관들은 절대 날짜를 박지 말아달라. 예.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결국 답이 나와요. 이 가운데 지금 식약처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의 지난달 4일 발언이 뭔가 좀 묘하게 달라서 이것도 지금 하나의 관심거리입니다. 들어보시죠.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실내의 경우에도 환기가 잘 되는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한 칸에 사람이 드문드문 아주 떨어져 있는 경우는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지만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나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사용하면 안에 있는 필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빨아서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김성기 교수님께서 마스크 사용, 효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당국자들이 말이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 있는데 가장 나쁜 정책이 뭔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제일 나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상황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 지난 2월 25일에요.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고 마스크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 앞에서 공언하셨어요. 그런데 어저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공급 부족 현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주일 사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짚어볼까요? 대통령이 25일 마스크 생산 능력이 문제 없다 그러니까 26일 날 기재부 차관이 나와서 내일부터는 풀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풀렸어요. 그 다음날 장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될 겁니다.
안 됐어요? 그 다음날 총리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지 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왔어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말을 바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간단한 마스크의 수급 상황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이 상황 판단 능력은 이제 도대체 뭔가? 이 정부를 믿고 우리가 가도 되겠는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수급 판단 능력, 상황 판단 능력조차 왜 안 될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시스템이 작동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제대로 정부 기능이 발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초적인 기능은 왜 발휘가 안 되고 있을까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바라보고 대통령이 불편해하지 않을 대통령의 마음을 바라보고 가는 정책 당국자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스크 부족 사태 당장 해결해야 하지만 마스크 부족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이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분명한 문제 확인하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좀 규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 관련해서 지금 저희 그 패널 분이 질문을 할 정도로 궁금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준을 명확하게 정부가 제공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 혹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정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라고 이거 아닙니다. 정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가가 아닌데 왜 저렇게 말하지 않은 또 이런 비아냥까지 있는 상황. 심지어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근거로 이야기하죠. WHO에서 일회용 마스크는 다시 사용하지 말고 면 마스크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거는 제가 얘기하려는 내용이네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스크 재사용은 의학적으로 권장할 수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일반인들이 아니라 의사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물론 또 정부에서는 반정부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다라고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아무리 반정부건 아니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의학적으로 거짓말을 의학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아까 뭐 김상조 정책실장도 그렇고 좀 다른 시각의 정치인들을 좀 평하고 싶은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게다가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관계자 분들이 우리 국민들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제 말은 뭐냐 하면 마스크 공급 물량 부족하다고 지금 국민들이 욕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김정인 교수님 말씀대로 부족한 걸 우리 국민들이 알고 이해할 만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나눠줄게? 아니 없네 미안. 나눠줄게. 5시간 섰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지금 이걸 몇 차례 겪으면서 정부를 믿었던 분들이 다시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 고마워해야 될 분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고 있는 거지. 물량 없는데 내놔라고 깡패 같은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국민들이 마치 공급 물량 없는데 나도 내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나온 말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너무 비슷한 사례가 많아서 일일이 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들자면 아산, 진천, 천안 예전에 그 우한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했을 때 정세균 총리가 가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지역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님비 현상이라는 거를 자신은 인지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 안 돼요가 아니었어요. 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근거로 이러이러해서 안전책이 어떻게 갖춰져 있구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안심시켜주고 발표를 해야지 무작정 천안 아니 아산 진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지역 사람 몇 명이나 있는데요. 이 말은 국민들을 역시 우습게 본 거였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화가 나는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본인들이 잘못을 했으면 우리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앞서 그 돈 빌려간 이야기 짧게 하면서 그렇게 비유를 좀 하자면 김진애 켜가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저는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 연기시킨다고 하면 저 이해할 사람이에요. 김진애 켜가 장 교수님 저 100만 원 오늘까지 드린다고 했는데 일주일 있다 드릴게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요. 저 이해할 사람이에요. 예, 이해하죠. 그런데 저를 장기영 씨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고소할지도 몰라. 혼자 그렇게 의심하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드릴게요. 모레 드릴게요. 그럼 저는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이었는데 뭐지 이 사람? 쟤 안 줄려나 보다. 이러고 진짜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또 김진애 건 이러죠.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 고소할 사람이야. 국민들을 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고소할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공급물량 부족합니다. 저희가 대처를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이러면 이해해 주실 국민들 앞에서 왜 저렇게 대응을 하는지 솔직히 너무너무 가슴이 좀 아픕니다. 예.
마스크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신천지 정치공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바로 이겁니다. 물성사나운 신천지 정치공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겠다라고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신천지를 허가해준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허가해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허가를 취소한다. 정치 공방이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천지를 허가했던 박원순 시장 이제 와서 허가 취소. 서울특별시에서 어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밝힌 거죠, 입장을. 신천지에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가 사단법인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취소가 결정되면 법인의 인격 상실하고 임의단체로 전락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자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가 신천지 사단법인은 전임 오세훈 시장 때까지 등록이 저지됐다. 당시 김문수 지사 당시 경기도에서도 불허를 한 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취임 한 달 뒤 2011년 11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다. 왜 이게 가능했는지 밝히고 취소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때까지 신천지에 대한 사단법인 허가가 저지가 됐는데 박 시장 취임 이후에 한 달 만에 신천지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해명을 했어요. 박 시장 취임 이후 우연히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나가게 됐다. 신청 당시엔 지금과 전혀 다른 이름이었다. 대표도 이만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성윤 소장님, 네. 약간 박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큰 칼을 뽑아들었는데 이 최고의 지적으로 팩트 체크가 되면서 뭔가 좀 민망해진 분위기입니까? 본인은 몰랐을 거예요. 저 오세훈 시장 때 허가해 줬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신천지를 말소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본인이 허가를 해준 것을 사실을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의 얘기를 듣고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이래요. 2011년 10월 26일 날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7일 날 신천지가 허가되게 되는 거죠. 예.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럼 그 전까지 오세훈 시장 때는 그러면은 이만희 교주가 신청을 했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뭐 허가를 안 해준 거겠습니까? 저거는 정치 공세를 정치적인 쇼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오버한 거고 자충수를 둔 거다. 전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스텝이 꼬인 거다. 네. 실제로 오세훈 시장 때 과연 누구 명의로 또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안 된 건지 여부는 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서울시 측의 입장은 지금 박 시장은 모르는 거다. 네. 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자체를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당시에 신청 들어왔던 것들을 다 서류 가져와봐. 그래서 내가 다 확인해 볼게. 이러면은 다 확인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런 정치 공세, 내가 신천지 이번 코로나19 이 방역 이거 가지고 한 건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메르스 때처럼 서울도 지금 거의 100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천지 허가를 오세훈 시장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았는데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통해서.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신천지 무죄를 박원순 시장은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확실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만희 교주를 미필적 고의 살인죄로 고소까지 했었죠. 그렇죠. 과하다는 얘기들이 법조가 관계자들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본인이 뭐 변호사 입장에서 그걸 몰랐을 리 없다고 하는 얘기 다 나왔는데요. 박원순 시장 보면서 이거 참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서울시장으로서 또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된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하다는 겁니다. 과하다. 아마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서울시에서는 할 수 있겠죠. 본인이 허가를 내줬고 본인이 또 취소할 수 있다? 허가 내준 것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은 그럴 수 있죠. 공익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법률 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신천지 두둔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법인 허가가 그렇게 시장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 가서 행정행위로 정치적인 행위로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을 보듯이 법원으로 달려갈 게 뻔합니다. 법정에 가서 또 싸워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또 소모전을 한참 벌여야 하고 이것이 설립 취지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봐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없이 불쑥불쑥 던지는 이 얘기들, 박원순 시장에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신천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도 서울시의 감염 확진자가 이제 100명을 돌파하는, 100명을 넘는 상황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박 시장은 이분들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 잠깐만 신천지 문제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약간 정치적으로 좀 과했다 부분은 제가 전번에 왔을 때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취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부터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다른 점 평가를 해주고 싶은 게. 반대 의견? 예. 허가를 사단법인 뭐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사실 사단법인은 누구든지 만들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허가사항이 서울시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건 취소를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신천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비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대구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국이 잡히거든요. 신천지를 잡아야 돼요. 코로나 감염을 잡고 싶으면 더 이상의 행위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고소라는 것은 이 법적으로도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이고, 저는요, 신천지 허가 취소를 하는 것은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단호하게 저는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오랜만에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지방 광역단체가 다 그 존재 가치가 비슷비슷하지만 서울시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역대 서울시장은 중앙정부가 혹시 잘못했을 경우도 견인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지전에 몰입되지 말고 정말 이 서울시를 비롯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넘어서는데 지방정부 중에 으뜸인 서울시장의 수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라. 라는 스케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당부하고 싶고, 저는 신천지 이 부분을 취소한 건요, 어떤 정책 공방이 있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신천지 쪽한테 제가 죄송하지만 정말 이건 제가 동의하고 싶습니다. 예, 양쪽 의견 들어봤습니다. 논란이 되자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앞서서 이만희 회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박 시장이 특정 매체에 나가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이거 강제수사 관련해서는요, 방역당국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고발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나마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국민 앞에 나타난 것이거든요. 네.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게 아니냐. 누가 도대체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밤낮 없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한가한 분들이다. 박 시장은 내가 이만희 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이만희 회장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장희영 교수님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 주장 사실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저 들으시면 어떡하냐고. 사실 아니다 뭐까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에 돌입을 해서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이만희가 나왔으면 그러네. 이렇게 수사 시작하고 압수수색 막 들어가고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이해하려고 제가 그런가? 박원순 시장의 얘기가 그렇게 위협적이었어? 고민을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박원순 시장의 그 살인죄 발언 이후에 이게 법적으로 맞냐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신뢰가 없어진 듯한,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고 전 들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일종의 혹평을 받고 있었던 거는 현실이에요. 변호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서로 앞다퉈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의 저 얘기가 얼마나 이만희 회장에게, 총회장에게 위협이 돼서 나왔을지는 저는 사실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좀 전에 하신 발언 중에서도 조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되는 언짢은 게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 지금 모든 공무원들, 우리 지금 관련자들 총력을 동원해서 밤잠도 못 자고 일하고 있는다.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다 그렇게 지금 의료 현장 대구에서도 그렇고요. 공무원들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 아는데, 저는 가장 윗선에 계신 분들이만 안 그러신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오히려 그런 분들의 잘못된 지시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초기에 확진자 늘 때도 그랬잖아요. 확진 내가 의심 있다고 갔는데 중국 다녀오신 적 없어요? 가세요.
근데 의사가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보건당국에 연락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보건당국에서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못 받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윗사람이 실수한 것, 밑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희석해서 또 활용하는 것도 저는 조금 언짢게 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는 모습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신천지가 특정 정당과 유착된 것 아니냐라고 입장을 표명하라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천지 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국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특정 정당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이 신천지가 특정 정당과 유착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논평을 냈는데 저 근거 있는 겁니까? 장순 소장님? 근거를 찾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좀 유감이에요. 뭐냐면 이런 국난을 앞두고서는 정치권이 말조심해야 되거든요. 특히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은요. 정쟁을 하지 말고 우리 국난 수습에 노력하자라고 야당을 꼬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에게는 뭡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이 아침 회의에 나와서 자, 신천지랑, 저 말은 뭐냐면 신천지랑 미래통합당과의 유착관계를 빨리 밝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쟁을 한 거다. 정쟁이죠. 아니, 이틀 전에 간호장교들이 목숨을 걸고 대구에 가서 우리 저 병을 막겠습니다라고 울부짖었던 그 다음날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건 집권여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이다. 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장 소장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건데 분명한 것은 이게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흑색선전 이런 것 양당이 자제해야 되고 지금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면이잖아요. 저런 발언들 어떻게 보세요? 답답하죠.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있어요. 야당은 참 하기 편합니다. 야당은 하기 편한 게 뭐냐면 야당은 주장만 하면 돼요. 당신들 왜 이렇게 하냐, 원칙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주장하면 돼요. 여당은요, 그 주장을 넘어서서 책임을 져야 돼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여당입니다. 물론 여야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 책임의 분량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당이 중요한 거고 여당이 국민을 이끌어가는데 믿음을 좀 줘야 한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박원순 시장 신천지 얘기했지만은 걱정이 저런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인 겁니다. 익숙해서. 저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치고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공공연히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 개인의 바람일 수는 있지만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사단법인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사단법인을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종교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도 인식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 드려요. 박원순 시장 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많이 불러냈기 때문에 겁먹어서 이만희 교주가 나온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불러내기 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있는 목청 다 외쳐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당신 어디서 숨어서 뭐 하고 있느냐고 의혹 제기하면서 그분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저도 비슷한 톤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조정식 정책의장이 적절한 발언이 아닙니다. 적절한 발언 안 했다. 저희 선거용으로는 도움될지 몰라요. 극렬 지지층한테는. 그러나 이 사태를 풀어갈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당에서 저건 사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이 사태를 누가 해결하는가, 해결이 안 되는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당은요. 결과로서 이야기가 돼요.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를 잡으면 인정받습니다. 잡아갈 것 같으면 저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만 신뢰를 얻으면 되는 거고 야당은 또 이 점에서 야당도 야당답지 못해요. 저는 대한민국 야당이 이렇게 행필한 야당도 처음 봤는데 정말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대안을. 그래서 한쪽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야당에서는 대안을 내주고 그러다 보면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우리 박성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돌직구 팀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대구의 비신천지 확진자 수가 신천지보다 많아졌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어제 발표된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네. 예, 대변인 제가 하겠습니다.
2일 확진자 수는 신천지가 305명, 비신천지가 381명으로 비신천지가 많았고 3일 확진자도 신천지가 280, 비신천지가 320명으로 2일과 3일에 한해서 하루 확진자 수는 신천지보다 비신천지 확진자 수가 많아졌다라는 박성규 대변인의 말씀은 맞지만 전체 신천지 누적 환자는 대구 지역 환자의 66% 이상이 여전히 신천지 교회 신자라는 말이 맞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좀 나눠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또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박 대변인 말씀도 사실은 맞는 지적을 해주신 거고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아직 신천지가 많다라는 부분도 여러분께서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참 이런 것들 보면 또 팩트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잘 되고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는데 이만희 총장 얘기 나오고 이만희 총재 얘기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논란 얘기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인사로 분류된 황교익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익, 친여 비례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 발기인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나선 분입니다. 이만희의 금장 박근혜 시계가 가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박근혜가 이만희만을 위해 금장 박근혜 시계를 제작기에 선물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난제를 풀려면 이만희를 비롯한 박근혜 측근들의 대대적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이만희의 대질 신문도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겨우 대학 총장 표창장 직인 가짜 여부를 수십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무려 대통령의 사인과 휘장이다. 가짜 전문가 윤석열은 당장 수사를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박 대변인께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 시계 관련돼서는 잘 아시죠? 이거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관계자들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교익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만희 씨만을 위한 사제 시계를 제작해서 선물을 했고 윤석열 총장이 압수수색 대질신문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제 양반은 짐작을 근거로 압수수색까지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볼 땐 저분이 남자 공지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된 일이면은 뭐 물불 가리지 않죠. 우리 기억하죠. 지난번 선거를 앞두고 방송 진행자들이 정치적인 편향성 드러내면은 곤란할 것 같다고 해서 KBS에서 저분을 잠깐 내리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극렬하게 이런 일이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좀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지금 여권에 대한 지지를 숨기지 않는 분인데 그래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말 조심해야죠. 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민원이 대통령 시계 좀 하나 좀 구해줄 수 없냐 이런 민원이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탔네요. 예, 정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야 할 것 없이. 진짜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하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아낄 거 뭐 있냐? 그냥 전하는 사람들 기분 좋게 드리고 이거 가지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낄 거 뭐 있냐? 많이 제작한 편에 속합니다. 박근혜 정부 안 만들었습니다. 거의. 박근혜 정부가 몸담고 있는 담았던 정당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시계 하나 제대로 못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인색했어요. 아, 야당 만날 때 좀 쓸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 만날 때 쓸 수 있도록 시계 좀 만들어 주시죠. 대통령이 노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계를 저렇게 만들어서 금장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그때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제가 부탁을 못 들어드리죠. 그랬던 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계를 차고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다 방법이 있지요. 만들어주는 곳이 있는 겁니다. 사제. 주문 받아서 사제가 그걸로 가짜. 인심 쓰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권 때 그런 가짜 시계가 돌아다녀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고발한 적까지 있습니다. 그 지금 이만희 총교주가 차고 온 시계는요, 120% 가짜 시계입니다. 120%? 예, 저는 금장을 만들지 않았고요. 사인을 보시면 그 성의 비읍자에 이게 달라요, 필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100% 가짜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당대표실 보좌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박근혜 대통령 시계 좀 구해달라. 그래서 청와대에 이제 높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고? 없다는 게 아니라 저 박근혜 대통령의 시계 자체를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데요. 아, 그래요? 누구한테 주냐, 몇 개 주냐, 이거를 본인이 대통령들은 보고 안 받는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김영삼 정권 때 당 대변실에 있었습니다. 네. 전화 한 통화면은요, 한 박스씩 갖다 줬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제가 여당 원내대표실에 네. 있었어요. 그 정무수석실에 얘기하면요, 거기도 한 박스씩 갖다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상당히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예. 시기 하나 못 구하는 당대표실이라고. 그렇겠네요.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황교익 시기를 향해서 남자 공정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패널 개인의 견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된 코로나 쇼크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론조사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종로와 광진을 그리고 전체적인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종로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후보 종로 같은 경우에 이낙연 후보에게는 49.6%가 투표하겠다. 황교안 대표에게는 27.7%가 투표하겠다라고 응답을 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보도되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선거법상 꼭 방송이 돼야 할 세부 사항입니다. 광진으로 가보죠. 또 하나의 격전지.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8.5%, 고민정 전 대변인에게 투표하겠다 35.9%의 응답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건 선거법상 꼭 나가야 할 여론조사 필수 고지 항목입니다. 그리고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진보층과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과연 코로나19가 총선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보에서는 6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중도에서 61.4%가 당연히 영향 미치지. 나 후보 바뀌었다. 이런 식의. 보수에서도 66.1%가 이번 코로나19가 총선 지지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고지 항목 보고 계십니다. 장선 소장님, 이 세 가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로나가 당연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죠. 마스크를 못 사는 분들, 그다음에 그러한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여론조사 봤듯이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가 6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종로랑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저런 여론조사가 보여지는데 체감 여론조사는 저 실질적으로 조사된 여론조사보다는 더 여권에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정권 때 메르스 사태 때도 한 달 보름 만에 지지율이 10% 넘게 떨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총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사실은 이 종로 같은 경우는 박찬 총장님, 이낙연 대 황교안 대 이낙연, 사실은 각 당의 대표급 당 대표급 주자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도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당의 명운을 건 승부인데 현재 여론조사 결과 49.6 대 27.7 다소 벌어진다. 물론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건 사실 살아있는 여론조사, 아까 체감하는 여론조사 이야기했는데 살아있는 여론조사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격동하는 정치적 상황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것에 따라서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많다. 이제 코로나 이것은 상당히 굉장히 여권한테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지금 야당 오랜만에 미래통합당은 일선에 돌아다니지 못한다 하지만은 선거운동 할 맛이 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중도층입니다. 소위 말해서 스윙보트라고 그래요. 잘한 쪽을 찍어주는 거죠. 마음에 드는 거죠. 좋게 말하면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 스윙 그네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도층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중도층의 답변이 뭐냐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후보를 바꿀 것 같다. 저건 100% 거의 100% 아까 120%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거의 100% 보수층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집권층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악재라고 말할 정도의 단어도 좀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좀 벽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 여권은 그러면 소사는 구멍이 없느냐? 현재는 장사업자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의 사태를 책임질 수 있는 칼자루는 역시 대통령 여권이 갖고 있어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이쪽만이 우리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면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 다 찍었습니다. 전쟁 책임져 달라고. 집권 여당이 지금 시간 저는 적게 남았다 보지 않습니다.
한 달 이상 남았잖아요. 예. 정말 이번 이 코로나 이 감염 사태는 집권 여당이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이면, 즉 아주 교과서적으로 기본기에 충실했을 때 여권한테는 저는 희망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 전제 하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보고, 그러나 현재 지금 이낙연 종로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 간의 격차, 저것은 저대로 굳어진다라고 이낙연 측에서 낙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표현 중에 이제 선거 운동할 맛이 난다라는 이제 표현 같은 경우는 또 일각에서 또 오해를 하실 수 있고 또 본심과 다르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야당이 또 이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니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좀 바로 잡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괴롭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발언을 지금은 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편에서 앵커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저기서 또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살얼음 걷듯이 상당히 조심스레 걷고 있기 그렇게 때문에 정정해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좀 말씀에 이렇게 토를 달아도 언짢아하지 마시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선거철 되니까 여론조사 나오네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패널로 앉아 있잖아요. 예. 방송 앵커도 좀 해봤잖아요. 많이 하셨죠. 저보다 더 많이 하셨죠. 패널은 참 편해요. 왜냐하면은 패널은 자기 생각 얘기하는 게 패널이기 때문에. 예. 앵커는 중간에 좀 잡아야 되지만 앵커하고 다릅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선거 여론조사에 관련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이 있습니다. 선거 관련돼서 여론조사 그대로 된 일 없답니다. 크게 예상했던 선거 여론조사 결과 맞았던 기억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선거 관련된 여론의 동향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누가 뭐래도 선거는 오만한 쪽을 심판하고 누가 뭐래도 선거는 힘을 가진 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의 성격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그래서 여당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변수를 맞았다는 건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야당 이것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것 그건 정말 금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당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고 조금 뭔가 조건이 좀 좋아진다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누가 진정성 있게 뛰어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느냐 여기 맥힐 겁니다. 아까 봤던 광진의 오세훈 전 시장과 지금 고민정 전 대변인 재밌는 결과라고 보는데 제가 유권자 입장이라면 보면은 두 사람 다 타지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유명인들입니다. 저 사람들 두 사람 보고 가지 않을 겁니다. 분위기로 갈 겁니다. 네, 잠시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가 또 들어와서 전해드리고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루 만에 516명이 증가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500선 이상의 증가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이로써 코로나19 국내 총 확진자 수는 5,328명이 됐고요. 대구 지역 확진자는 하루 만에 405명이 증가를 했고 전체 4,006명 대구 지역은 확진자 수. 전국 확진자의 75.1%입니다. 경북도 89명. 대구 경북에서 합치면 4,78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 경기도 7명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101명이 넘어섰고요. 부산, 울산 하루 만에 3명씩 추가 확진됐고 인천과 광주도 2명 추가 확진됐고 서울, 대전, 강원, 충남, 경남에서 또 1명씩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김정인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예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500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고 이제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에서도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소폭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5,380명을 넘어섰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심스럽게 지켜본다면 한 몇 명 선에서 좀 이게 잦아들 수 있을까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글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근데 과거 제가 이제 추가적인 변수가 없으면 한 2,000명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훨씬 넘어서 지금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대구, 경북 포함해서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갈 거기 때문에 10,000명을 안 넘었으면 하는 바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를 저희가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의 김여정이 청와대를 한밤중에
조롱과 비난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이에요. 한밤중 청와대 원색 비난. 청와대의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군이 하는 소리. 주제 넘은 실없는 처사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한 거, 포탄 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청와대에서 유감 표명했잖아요. 그에 대한 반발입니다. 비논리적이고 전능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행태는 3살 난 애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 아닌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라고 했어요, 지금?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김여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낸 건데 일단은 상당히 기분 나쁘고 저희 시간 40초밖에 안 남았는데 북한 전문가 박상철 소장님, 박상철 교수님. 상당히 기분 나빠요. 30초 만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 선을 좀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선을 좀 구분해 줘야 돼요.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보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걸 못 본 거예요. 우리가 보게끔 만들고 우리도 그렇게 정리돼야 됩니다. 안보는 양보가 없어요. 중국 문제에 우리가 좀 양보하니 국민들이 정말 불신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대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봅니다. 안보에 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은 선을 너무나 넘어섰다. 용납할 수 없다 우리도. 용어는 좀 달리하더라도. 그것을 통일부와 국방부가 분명하게 업무에서는 그것을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근간을 이뤘을 때 저는 실효적 성공을 본다고 봅니다. 예. 김여정의 이 한밤중 청와대 원색 비난과 관련돼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잠시 후 2, 3화로 라방에서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2, 3화로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곧. 오늘의 주제는 한밤중 김여정의 원색 비난. 청와대를 향해 전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겁먹은 개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일단 제가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2, 3화로 해서 장남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아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